이게 감히 어디서 창피를 줘? 당장 꺼져! 갤러리 한가운데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그림들이 걸린 새하얀 벽, 정장 차림의 후원자들, 조용한 클래식 선율. 그 모든 것 속에서 박지연은 혼자였습니다. 뺨은 타들어갔고 눈물은 삼켜야 했죠.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이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명희 관장의 미술관에 후원금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우진 전문의의 교수 임용은 갑자기 무기한 보류됐죠.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과연 박지연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허울뿐이었던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 사연은 서울 어느 미술관을 배경으로 평범한 며느리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박지연 32살. 중소설계사무소에 다니는 건축 디자이너였죠. 침대 옆에는 남편 최우진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외과 전문의로서 이틀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는 사람이었으니 쉬는 날 아침만큼은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마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젯밤 시어머니 이명희가 보내온 반찬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우진이 몸 생각해서 몸보신 좀 제대로 시켜. 저녁도 인스턴트 먹이는 거 아니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이명희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죠. 사립미술관 관장. 서울 예술계에서 이명희라는 이름 석자는 꽤나 무게감 있게 통했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전시를 기획하며 문학의 인맥을 관리하는 그 자리. 이명희는 그 자리가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축 디자이너라는 직함은 그 눈에 늘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술가도 아니고 대단한 건축가도 아니고 그냥 도면이나 그리는 사람. 이명희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말투로 늘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지연은 메모를 읽은 뒤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전에는 클라이언트 수정 도면을 제출해야 했고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주최하는 VIP 자선 옥션 행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명희는 매년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을 일종의 관례처럼 여기고 있었죠. 적당히 입고 와.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허름하지도 말고. 며칠 전에 전화로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적당히. 늘 그 단어였습니다.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존재하되 너무 드러나지는 말 것. 지연은 그 적당함의 기준을 맞추는 일에 5년을 써온 셈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려 식탁에 올릴 무렵 침실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우진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죠. 일어났어요? 오늘 행사 몇 시야? 오후 3시요. 저는 오전에 회사 들렀다 바로 갈게요. 우진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문자를 확인하는 듯 했죠. 지연은 맞은편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여보, 다음 달 교수 임용 심사 일정 나왔대요? 응.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서류 제출하면 돼. 거의 다 됐어. 우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35살의 대학병원 교수 임용.
의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빠른 편이었고 우진 본인도 이 임용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준비해 왔습니다. 이명희 역시 아들의 임용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죠.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들이지 못한 아쉬움은 아들의 성공으로 만회하겠다는 듯이 어머니도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아. 오늘 행사 가면 그 얘기 또 나올 거야. 그냥 웃으면서 있어. 그냥 웃으면서 있어. 지연은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의를 달지 말고 의견을 내지 말고 조용히 웃고 있을 것. 처음에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침묵 요구였다는 걸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도면을 수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파일을 넘긴 뒤 지연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옷은 짙은 네이비 원피스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허름하지도 않은 딱 이명희가 요구하는 그 적당함의 범주 안에 있는 옷이었죠.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행사는 이미 절반쯤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네로라 하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병원장, 기업 오너, 문화재단 관계자들. 지연은 그 안에서 혼자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명희는 행사장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후원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잠시 눈인사만 건넸을 뿐, 곧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구석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음료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이터가 지나가다 쟁반 위에 캐나페가 기울었고 그것이 지연의 원피스 소매에 얹혔습니다. 지연은 냅킨으로 재빨리 닦았지만 얼룩이 남았죠. 하필이면 그 순간 이명희의 눈이 며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명희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야, 지연아. 그게 뭐야, 지금. 죄송해요, 어머니. 웨이터가 그만. 웨이터가 뭘 어째? 내가 피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알아? 건축판에서 막일이나 하는 주제에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명희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갤러리 안으로 퍼져나갔고 클래식 선율도 그 순간만큼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는 듯한 열기가 뺨 위로 번졌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 멀리 막 행사장에 들어서던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은 상황을 파악한 듯 잠깐 굳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뺨의 열기는 한참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행사장 한쪽 구석에 서서 음료잔을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각자의 대화를 이어갔고 이명희는 다시 후원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지연에게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진이 다가온 것은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갤러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할 때였죠. 가자. 한마디였습니다. 위로도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우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피로하고 무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죠? 응.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으로 나섰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뺨의 열기와 부딪혔죠. 어머니가 흥분하신 거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했으면 더 크게 번졌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저는 뺨을 맞았는데. 지연아. 우진이 발걸음을 멈추며 돌아섰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다음 달 교수 임용 심사 앞에 있어. 어머니랑 지금 이 타이밍에 크게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어머니가 병원 재단 이사진이랑 얼마나 얽혀 있는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명희의 인맥이 우진의 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아내가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연을 가장 무너뜨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맞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말이에요, 여보? 여보. 그 호칭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샤워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 논문 작업을 시작했고 지연은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의 붓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건드리자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할 때 이명희가 반대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집안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친정아버지 박진우와 연을 끊고 혼자 살아온 지연에게는 내세울 집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늘 약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명희가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그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시댁 행사에는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명희의 갤러리 행사 준비를 도운 것도 후원자 초청 만찬 자리에서 웃으며 서 있던 것도 전부 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늘 갤러리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그 소리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서재 불빛이 꺼졌습니다. 우진이 나와 침대로 향하면서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그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우진이 깨어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작업용 노트북, 며칠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연은 식탁 위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며칠 나가 있을게요. 연락은 제가 할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5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저장 이름은 단 2글자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우, 명성학원 재단 이사장. 지연이 27살에 결혼을 결심하면서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주소를. 5년 동안 가지 않았지만 잊지 않은 그곳. 택시가 한강을 건너는 동안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고 강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연에게는 자존심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대문 앞에 내렸을 때 아직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배를 누르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에 닿았고 아직 붓기가 남아있는 그 자리가 다시 아려왔습니다. 이윽고 손을 올려 배를 눌렀습니다. 짧게 한 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8살 박진우가 지연을 보았습니다. 두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지연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뺨의 붓기를 보는 순간 박진우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박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집은 지연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도 창가의 화분도 소파 옆 낮은 책상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던 것처럼. 박진우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의 뺨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붓기는 아직 남아있었고 피부가 얇게 붉은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먹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진우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유자차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캐묻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어쩌면 지연이 5년 동안 가장 그리워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야 박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 있어라.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눈물 없이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아버지 집 2층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대학 시절 스케치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 그린 건물 도면들, 빛의 방향을 계산한 메모들. 지연은 한 장씩 넘기다가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명희의 미술관 사무실에는 낯선 이메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 자선 옥션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인 기업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번 분기 후원 계약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것. 이명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업 사정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또 다른 후원사에서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담당자는 말을 아꼈지만 어조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명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실장, 이번 주에 후원 취소 들어온 곳이 몇 군데야?
두 곳입니다, 관장님. 근데 어제 저녁에 한 군데 더 연락이 왔어요. 세 곳? 이명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갤러리 운영에서 후원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기획, 작가 섭외, 공간 운영 전반이 그 돈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곳이 동시에 빠지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죠. 혹시 행사 당일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사 당일,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올라갔던 그 순간도, 아니, 별거 아니야. 계속 알아봐. 이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상징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성대학병원 외과 연구실에서 우진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메모만 남아 있었고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짐작이 됐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오후 회진을 마치고 돌아온 우진에게 선배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 교수 임용 심사건 말인데. 네, 교수님. 이번에 심사위원 구성이 좀 바뀌었어. 외부 인사가 한 명 들어온다는데 재단 쪽에서 요청한 거래. 재단 쪽에서요? 선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성학원 재단. 이 병원을 운영하는 그 재단이었습니다. 우진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대화가 끝난 뒤 혼자 남아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재단 쪽에서 심사위원을 요청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진은 이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연락했어요? 아니. 왜? 집에 없어? 아침에 나갔어요. 짐 싸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갔대? 모르겠어요. 이명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뭐, 며칠 삐쳐 있다 오겠지. 신경 쓰지 마.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불빛이 켜진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아내 걱정인지 임용 걱정인지 우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의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 회사에 유급 휴가를 냈습니다. 당분간 머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말했고 팀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사흘 동안 지연은 아버지와 아침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2층 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아침 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68살의 재단 이사장이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국을 끓이는 모습이 지연에게는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자주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흘째 저녁 밥을 먹다가 박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뺨 때린 사람이 시어머니야?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남편은 옆에 있었어요. 박진우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지연 자신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지, 이대로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지. 모든 것이 안개처럼 불분명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날 때 말해라. 그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가장 긴 위로였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2층 방에서 내려왔을 때 박진우는 이미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는 은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사회가 있었고 결제할 서류가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죠. 박진우는 딸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현관을 나서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낮에 집에 사람 온다. 재단 사무국장인데 놀라지 마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내내 2층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밀린 작업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휴가를 냈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행 중인 도면이 2개 있었고 클라이언트 수정 요청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려 책상 옆에 두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선을 수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집에서는 손이 잘 움직였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라고 밝힌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연을 보는 눈빛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2층 계단 중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재단, 명성학원 재단.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은 지연의 집안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연결돼 있는지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날 저녁 박진우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두부를 부치면서 스스로도 몰랐던 익숙함이 손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부엌 쪽을 봤습니다. 내가 다 했어? 네. 앉으세요.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찌개 끓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박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이명희 씨가 운영하는 미술관 있지.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미술관이요? 거기 주요 후원사 3곳이 이번 주 안에 후원 계약을 종료한대. 지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우는 표정 변화 없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버지가 한 거예요? 내가 뭘 했겠어. 원래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한쪽에서 함부로 굴면 다른 쪽에서 알게 되는 거지.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서도 딸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이 뺨을 맞은 채 문 앞에 서던 그 순간부터 박진우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쪽도요? 최우진 선생 교수 임용심사에 재단 인사가 들어가게 됐어. 외부심사위원으로. 지연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출렁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하니까. 박진우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딸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명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갤러리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그 손이 올라오던 순간 우진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용심사를 먼저 꺼내던 그 표정. 5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믿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잘 때 등을 맞대고 자던 사람이었고, 지연이 야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틀어놓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명희는 그 며칠 동안 후원 취소권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직접 후원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일부는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비슷했습니다. 내부 사정이라는 것, 당분간 어렵다는 것, 아무도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명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갤러리 실장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미술관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 돌고 있는 거 없어? 글쎄요. 딱히 들은 건 없는데요. 그런데 관장님, 지난 행사 때 일이 좀 퍼진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일?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며느리분 뺨 때리신 거 보신 분들이 계셔서요.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신다고. 이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왜 후원이랑 연결이 돼? 그게 박지연 씨 친정이 어디신지 혹시 아세요? 이명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친정, 지연의 친정. 결혼할 때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온 여자. 집안 배경이 없는 여자. 그것이 이명희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왜? 실장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명성학원 재단 홈페이지였습니다. 이사장 소개 페이지.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이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옥션에도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 박진우. 이분이 박지연 씨 친정아버지세요. 이명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급격히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성이 박 씨였다는 것. 친정과 연을 끊었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사장의 성도 박 씨라는 것. 확실해? 네, 관장님. 확인했습니다. 이명희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짓밟아온 며느리.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미술관과 아들의 병원을 쥐고 있는 재단의 수장이었습니다. 갤러리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그 소리가 이명희의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집안에는 이명희 혼자였습니다. 평소에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그날 밤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사방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명성학원 재단 이사장. 이명희는 그 이름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재계와 교육계, 그리고 의료계까지 걸쳐 있는 그 재단의 규모를 이명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후원사 중에도 재단과 연결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명성대학병원 역시 명성학원 재단 산하였습니다. 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병원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이명희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우진아, 지연이 친정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 이사장이야. 명성학원 재단. 우진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확인해봐. 지금 당장. 이명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명성학원 재단 홈페이지를 열고 이사장 소개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
사진 속 얼굴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이사회 관련 자료에서 몇 번 스쳤던 이름이었죠. 그 사람의 딸이 박지연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데는 제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성이 박 씨였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과 연을 끊은 상태라고 했고 이명희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집안 배경을 얕잡아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인연의 다른 쪽 끝에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지금 당장 가야 할지. 하지만 새벽 2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데려와야 하는지. 우진은 결국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대 위에 있겠죠. 생사의 경계 위에서. 그런데 자신은 지금 아내의 뺨을 때린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날 밤을 새벽에 혼자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성대학병원 외과 과장실에서 우진은 뜻밖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병원 인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최우진 선생님, 교수 임용 심사 일정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보류요? 서류는 이미 다 제출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재개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우진은 간사가 나간 뒤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정 보류, 미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재단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선배 교수와 마주쳤을 때 상대방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말을 걸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우진의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우진은 병원 안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이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아, 미술관 후원사가 또 끊겼어. 이번엔 5군데야. 목소리에서 이명의 특유의 단단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임용심사 보류 통보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이명희가 그런 식으로 묻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방향을 잃은 기색이 느껴지자 우진은 오히려 더 막막해졌습니다. 일단 지연이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먼저 해봐. 우진은 전화를 끊고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지연이 받았습니다. 여보, 응? 한 음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도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우진에게는 어떤 분노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있어? 응. 어디 있는지는 짐작은 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임용심사 보류됐어. 알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우진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제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박진우 이사장, 지연이 그 집에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연아, 나 거기 가도 돼? 지금은 싫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준비됐을 때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연이 뺨을 맞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시선을 돌리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우진 자신도 지금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인지, 귀찮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 있었던 것인지. 이명희 역시 그날 오후 미술관을 일찍 닫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오후 3시에 자리를 떴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명희는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65살, 사립미술관 관장, 서울예술계 인사.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는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부가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명희는 한 걸음 내디디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아직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 아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명희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의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오전에는 2층 방에서 도면 작업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건물에 윤곽이 생겼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경사로 채광이 잘 드는 넓은 창. 지연은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혼자서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해두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덮으며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이명희와 우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명희의 미술관은 후원사 7곳이 계약을 종료했고 예정돼 있던 하반기 전시 2건이 취소됐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생겼고 일부는 이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명희는 매일 아침 미술관으로 출근했지만 텅 빈 전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진은 병원에서의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발언권이 줄었고 공동 연구를 제안했던 동료가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교수 임용 보류 소식은 병원 안에서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얇은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열흘째 되던 날 저녁, 이명희가 우진의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지연이한테 가봐야겠다.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우진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명희의 표정에는 평소의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쌓여 있었고 어딘가 꺼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무서운 거예요? 이명희가 눈을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야. 그 대답이 오히려 우진에게는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이명희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박진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명희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장식 없는 짙은색 코트, 화장도 평소보다 옅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우진이 먼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우진과 이명희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이명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진도 옆에 앉았죠. 지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지연이라면 먼저 차를 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이명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날 행사장에서 한 일, 그리고 지금껏 내게 한 말들. 다 잘못된 거였어.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거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이명희의 그 두 마디가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우진도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연아. 그날 행사장에서 아무 말도 못한 것. 그리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내 편이 돼주지 못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지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사과를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가슴 속에서 올라온 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두 사람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명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솔직한 게 필요해요. 이명희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엔 둘 다였어.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미안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은 지연아, 나는 진짜 내가 미안해. 재단이고 임용이고 그것보다요? 그날 내 뺨을 맞는 걸 보고 시선을 돌렸을 때 그게 지금도 잊히지 않아. 그게 제일 부끄러워. 지연은 우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명희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솔직히 재단 때문에 겁이 났던 게 맞아. 그런데 지연아, 어젯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했어. 내가 5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을, 집안 배경 없다고, 막일한다고, 그 말들이 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야. 그게 부끄러웠어. 재단 때문이 아니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보내야 하는지. 마음의 한편에서는 아직 뜨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녹지 않는 것이.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이명희와 우진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심이라고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만에 풀리지는 않아요. 그건 두 분도 아시잖아요. 알아.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 돌아가 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듯 몸이 기울었지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이명희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리에.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잘했다.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돌려보낸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에게도, 이명희에게도, 박진우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것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그 아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지연은 2층 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린 도면들 사이에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던 설계안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교수에게 현실성이 없다는 평을 들었지만 지연은 그것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결혼 후 어딘가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연은 새 종이를 꺼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리다 만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출입구의 너비, 창문의 높이, 내부 동선.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그림을 그리다가 지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냐고. 우진은 3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든 가겠다고. 두 사람은 박진우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은 지연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연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앉아서 손을 흔들었을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우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잔을 들려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여기 오기 전날. 병원 갔다가 알았어요. 아직 6주예요. 우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눈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나 말해요. 미안해. 정말로. 그날 행사장에서 내 뺨을 맞는 걸 보고 시선을 돌렸을 때 나는 겁쟁이였어. 이명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핑계들이 다 내 비겁함을 감추는 말이었어. 그게 진심이야. 지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도 화가 나요.
그날 일도 5년 동안의 일도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알아. 그런데 여보, 나는 이 아이한테는 좋은 어른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싸우는 어른들도 서로 무시하는 어른들도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어른들. 우진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당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단 한 번이에요. 조건이 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가지예요. 우진은 똑바로 앉았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앞으로 저한테 하신 것처럼 다시는 하지 않으셔야 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2번째는 없어요. 2번째는 여보는 제 편이어야 해요. 어머니 편도 병원 편도 아니라 제 편. 그게 안 된다면 같이 살 수 없어요. 3번째는 지연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 직접 설계 사무소를 낼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공 건축하는 곳으로. 그것을 당신이 지지해줘야 해요. 아버지 재단 이름이나 돈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지연의 말을 천천히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할게.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지연아, 나 임용 포기할게. 지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교수 자리 말이에요? 응. 그게 없어도 의사는 할 수 있어. 환자 보는 건 임용이랑 상관없잖아. 나 그냥 의사로 살면 돼. 그게 처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어. 지연은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고치고 싶어 했던 그 사람. 지연이 처음 우진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이명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의 집이 아니라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이명희는 지연이 연락해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듯 자리에 앉으며 2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우진 씨 아이예요. 이명희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축하는 나중에 받을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명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자랐으면 해요.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이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는 저한테 그날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로도 눈빛으로도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그때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어. 지연아, 고맙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는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겨울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봄이 왔습니다. 박진우의 집 정원에 목련이 피기 시작하던 무렵 지연은 짐을 챙겼습니다. 5년 만에 돌아왔던 그 방에서 다시 짐을 싸는 손길이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는 무너진 채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연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내리면서 박진우가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내려오자 아버지는 말없이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박진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밥은 자주 먹으러 와라. 네. 지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대문 앞에 서 있는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집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5년을 같이 산 사람과의 침묵은 그 자체로 언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우진이 말했습니다. 밥 했어. 앉아. 지연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퍼오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우진이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며칠 배웠어. 어머니한테. 그 말에 지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전화해서 뭐 해 먹으면 좋냐고 물어봤어. 이상하게 통화가 길어지더라고. 지연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명희가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줬다는 것이 작지만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이명희는 미술관에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작가의 고가 작품 위주에서 벗어나 신진 작가와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을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후원사 몇 곳이 빠진 자리를 채우려고 억지로 뛰어다니는 대신 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갤러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하면 수익이 많이 줄어요. 줄어도 돼. 이명희는 짧게 대답하고 전시 기획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선 행사.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서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명희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풍경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울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안에 자신도 며느리도 아들도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지연은 바빠졌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낸 것이 3월 초였고 4월에 접어들며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2층 공간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낡은 창틀 너머로 작은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소 이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이름이 좋았습니다. 결국 정한 이름은 두 글자였습니다. 터,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라는 뜻이었죠. 사람을 위한 공간, 소외된 이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개소식 날 박진우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우진도 왔습니다. 이명희도 왔습니다. 화려한 꽃다발 대신 작은 다육이 화분을 들고 지연은 이명희를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이명희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명희였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지연아. 지연은 화분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 말의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지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의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저녁빛이 골목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14주.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세상을 보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어른들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갤러리에서 허영을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사무실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을 고민하는 어머니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진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근처에 마땅한 게 없어서. 지연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중에 이 골목에 밥집 하나 생기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럼 내가 건물 지어. 내가 밥집 낼게. 의사가 밥집을요? 환자보다 밥 해주는 게 더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배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허울뿐이었던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진짜 삶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오늘도 선을 긋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공간을 위한 선을. 그 선 위에 세워질 건물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터가 되기를 바라며 창밖의 골목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